오늘 아침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북부 등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은 주말인 내일과 모레 더 떨어지겠고 설 당일에는 눈이나 비가 예보돼 있어 귀경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어제 하루도 사흘 연속으로 10,000명이 훌쩍 넘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코로나 신속 검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설 연휴가 끝나면 동네 병원들도 검사 등에 동참합니다. 의사협회에서 진료 방안을 제안한 데 이어 오늘은 정부가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600선까지 급락하는 등 국내 증시가 1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뉴욕 주식시장도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전에서 레바논의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 주 시리아전에서 이기면 10번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만 지나면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보다 추운데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질 거란 예보 나왔습니다. 네, 설날 당일에는 수도권 등의 눈 소식도 있어서 이번 연휴 동안에는 날씨 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수온주는 영하 6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춘천이 영하 10도, 세종 영하 4도 등 전국이 영하 12도에서 0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내려갔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북부 등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3도, 대구 7도 등으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과 모레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설날인 다음 달 1일엔 서해상에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에 따라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3도가량 더 내려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귀경길이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교통안전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16,000명 안팎에 이를 걸로 보입니다. 일주일 만에 배 이상 늘은 겁니다. 동네 병원들이 코로나 검사와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일반 환자들과 어떻게 분리할까 방법이 문제였죠. 어제 대한의사협회가 먼저 의견을 내놨는데 최소 전국에서 동네 병원 1,000곳이 이에 동참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도 오늘 동네 병원 진료 방안을 공식 발표합니다.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네 병원의 코로나 진료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핵심은 동선 분리와 칸막이 설치 등 감염 차단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말 그대로 동네 상가인데요. 제가 여기 병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동선이 과연 분리가 될까 이겁니다. 우선 엘리베이터부터 타야 하고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병원에 들어와서도 문제입니다. 대기 공간이 한 곳뿐이라서인데요. 들어오면 이쪽에서 접수를 하고 기다리게 될 겁니다. 만약 코로나 검사를 하려면 여기가 아니라 따로 공간을 마련하거나 칸막이라도 설치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은 저처럼 KF94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합니다. 의협이 이런 방안을 내놓은 건 그동안 지침 마련이 더뎠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걱정이 큽니다. 있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연세 많으신 쇠약하신 분들하고 환자들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동네 병원 중에서도 호흡기 클리닉이 먼저 검사를 시작합니다. 분리된 공간이 있고 음압 시설을 갖춰 조건이 되는 겁니다. 페이스 실드와 마스크, 장갑과 가운까지 이른바 4종 보호구를 입고 검사합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56개를 중심으로 정부도 그러고 저희들도 그러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협은 전국에서 1,000곳 넘는 동네 병원이 코로나 검사와 진료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확진되면 재택 치료까지 같은 병원이 책임지는 원스톱 방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 하니까 이제 그 원장님들하고 환자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된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다만 밤이나 주말에 누가 환자를 돌볼지, 감염 관리에 드는 돈은 어떻게 할지 같은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동네 병원의 걱정을 알고 있다며 오늘 진료 방안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거나 의협 제안과 다른 방안이 나오면 또 다른 혼란을 부를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서 벌써 6번째 무력 시위였는데 조금 전에 북한이 어제 지대지 전술 유도탄을 시험 발사했고 지난 25일에는 비행거리가 1,800km에 달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즉시 북한을 규탄하며 외교적 해결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국제사회와 미국 언론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북한은 물론 협상에 소극적인 바이든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안혜근 기자입니다. 유엔이 북한의 거듭되는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스테판 뒤자리크 대변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에 큰 우려가 됐다면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적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도 북한의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지키고 한국과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정부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추가 제재를 요구하는 교과서적인 접근을 시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를 최우선 순위로 다룰 것을 조언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문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아직 주한 미국 대사 후보를 지명하지도 않았고 성김 대북 특별대표도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하고 있어 파트타임 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오는 3월 한국 대선과 4월 김일성 주석 생일이 다가올수록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발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네, 우리 축구대표팀의 10번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레바논과의 예선전에서 1대0으로 이겼고요. 이제 나흘 뒤 경기에서 또 한 번 승리를 하면 확정이 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선발 선수 11명 모두 풀타임을 뛴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본선 진출을 다음 경기에서 이기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전반 46분 조규성의 결승골로 우리 대표팀은 이번 예선 5승 2무 무패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라크에 1대0으로 이긴 이란에 이은 A조 2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란은 남은 3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조 2위 자리를 확보해서 본선 진출을 결정지었는데 우리 대표팀은 조 3위 아랍에미레이트가 시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는 바람에 본선 확정을 다음 경기로 미루게 됐습니다. 나흘 뒤 열리는 시리아전에서 승리를 챙겨 승점 3점을 얻는다면 남은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1986년 멕시코 대회 때부터 10회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습니다. 네, 다른 나라 코로나 상황도 보겠습니다. 일본 얘기인데 역시 오미크론 변이가 퍼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8만 명에 가깝게 나왔다고요?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어젯밤 8시 30분까지 일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931명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이틀 동안 25일 6만 2천여 명, 26일 7만 1천여 명으로 신규 확진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어제는 집계가 끝나지도 않은 시간에 그 수치를 훌쩍 넘어섰던 겁니다. 최근 일주일 확진자는 총 41만 2,333명으로 한 달 전에 비해 20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4곳에서 긴급사태에 버금가는 방역정책을 적용 중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에 대해서 일본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영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서죠? 네,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은 도쿄지방재판소가 영화 주전장을 상대로 한 상영 금지 및 배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개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만든 영화 주전장은 진보 활동가들과 일본 우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주장을 같이 보여주는 형식을 취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앞서 우익 성향으로 알려진 미국 변호사 켄트 길버트 등 5명은 주전장을 제작한 데자키 감독과 배급사를 상대로
자신의 인터뷰들이 승낙 없이 공개돼 초상권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신들은 상업 영화라는 사실을 모르고 인터뷰에 응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주고받은 서류 내용을 보면 상업용으로 공개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역사 수정주의자 등으로 표현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도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에서 3월 금리 인상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을 했는데요. 3,000선을 눈앞에 두고 올해를 시작한 코스피는 어제 2,600선, 1년여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는 시작은 상승세였는데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유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3.5% 내린 2,614.49의 장을 마쳤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3.73% 급락했습니다. 외국인이 하루에 무려 2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나온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We'll make a decision whether to raise the federal funds rate. I would say that the committee is of a mind to raise the federal funds rate at the March meeting, assuming that conditions are appropriate for doing so. 파월 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노동시장을 위협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꽤 많다고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이에 대해 파월이 3월부터 7차례 모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란 해석을 내놨습니다. 당분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 드리워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첫 기업 공개되어 LG 에너지솔루션은 어제 공모가보다 70% 가까이 상승한 가격에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118조 원으로 단숨에 코스피 시가총액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한편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02%, 나스닥 1.4%, S&P 500 지수는 0.54% 각각 떨어졌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네, 전쟁 위기로 긴장감이 높은 우크라이나 소식 오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하지만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려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안보 보장 요구에 대해 미국이 보낸 답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없다는 반응이 러시아에서 일단 나왔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요구했던 안전보장에 대한 서면 답변을 보냈습니다. 나토의 확장 중단을 약속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The ball is in their court. Whether they choose the path of diplomacy and dialogue, whether they decide to renew aggression against Ukraine, we're prepared either way. 러시아는 미국이 보낸 답변서에 싸늘하게 반응했습니다. 긍정적 요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В этом документе реакции позитивной нет. А главным вопросом, я напомню, является наша четкая позиция о недопустимости дальнейшего расширения НАТО на восток и размещения ударных вооружений.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의 무력 시위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선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에 다시 한번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If there's another incursion into Ukraine, that certainly, I would believe, could drive NATO and some of our allies to make other force posture decisions that they haven't made yet. 한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 담당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드러냈습니다. 왕이 부장은 러시아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가 중시되고 해결돼야 한다며 사실상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국정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국회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정보위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이 같은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산이 10개월 만에 3억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 퇴임 당시
총 31억 5,900만 원을 신고했는데 앞서 2020년 12월에는 28억 6,4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산 증가액의 대부분은 보유하고 있는 성남 분당의 아파트 가격 상승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최근 개설한 네이버 프로필 페이지에 학력 사항과 수상 내역을 추가했습니다. 학력 사항에 4건, 수상 내역에 3건을 올렸는데 허위 이력 논란이 일었던 부분을 정정했습니다. 프로필 공개와 함께 김 씨가 곧 공식 석상에 등판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해 나란히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는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미국의 인텔을 제치고 3년 만에 세계 1위로 올라섰고 LG전자는 생활가전 부분에서 월풀을 제치고 매출 세계 1위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사모펀드를 불안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징계로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2천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전 SK네트워크스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하지만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는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원 부스터샷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해부대 집단 감염은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으로 합참은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전 장병을 현지 호텔에 격리해 추가 확진을 막을 방침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 이후 제기된 김 전 차관에 대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3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안방 침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미국 영화계 주요 단체상 후보에 잇따라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 제작자 조합상 TV 드라마 부문 최우수상 후보가 됐습니다. 시상식은 3월에 열립니다. 방탄소년단이 가온 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올해의 가수상을 포함해서 8개 부문 수상을 했습니다. 아이유는 올해의 음반 제작상을 포함해서 5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집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가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국공립문화예술기관의 공연 전시 등을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엽니다. 붕괴 위험이 곳곳에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실종자들을 찾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비행기를 탈 때 그동안 미성년자들은 부모와 동행을 하면 신분증이 없어도 됐는데요. 이제 반드시 지참을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나 학생증 등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면 오늘부터는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을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관련 소식인데요. 앞서 흔적이 나왔던 실종자를 찾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실종자 한 명이 발견이 됐는데 역시 수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한 3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진명 기자가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삽으로 콘크리트 잔해를 일일이 긁어냅니다. 붕괴된 28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색 작업입니다. 중장비를 쓸 수 없어 모든 작업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실종자가 발견된 건 어제 오전 11시 50분쯤입니다. 잔해물을 제거하며 인명 검색을 하는 중 내시경 카메라로 장갑 낀 오른손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발견된 매몰자의 구조를 위해 진입로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의 직접적인 진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잔해를 조금씩 치워가고 있지만 콘크리트와 철근 더미가 겹겹이 쌓여 추가로 붕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몰자 2명을 수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붕괴한 건물에서 안전한 부분은 중심부 한 곳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내부 통로 확보 및 콘크리트 잔해물 제거 등을 통해 발견된 부들의 구조 활동을 야간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수본은 매몰자 2명의 신원을 유전자 검사와 지문으로 확인해 가족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아직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 3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재판부는 이른바 7대 스펙을 허위로 봤습니다. 어제 나온 이 판결이 조국 전 장관 재판을 포함해서 남아있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딸의 대학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도 관심입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정경심 전 교수에게 선고한 징역 4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가 딸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 스펙을 만들고 이걸 제출해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한 것도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논란이 많았던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도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 PC가 불법 수집돼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년 가까이 강사 휴게실에 방치돼 있는 컴퓨터를 정 전 교수 소유로 보기 어렵고 관리 책임자인 동양대 관계자들이 법에 따라 제출했다고 본 겁니다. 정 전 교수는 주인이 아닌 만큼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고 봤고 또 압수 당시 입시 비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사 관련성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참 고통스럽다는 소회를 밝혔고 변호인도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참 불쌍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정치적인 이유로 구속까지 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좀 화가 난다. 반면 수사팀은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며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도 어제 열렸는데요. 증인으로 나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날선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이가람 기자입니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2년 반 전에 조국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시민 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 추적을 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검찰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지만 유 전 이사장은 다른 방송에서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겨냥해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한 부원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결국 불법 사찰 근거를 제시하지 않던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첫 재판에선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어제 재판에서도 유 전 이사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은 증인 신문일이라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시민 씨나 지금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한 부원장은 유 전 이사장이 허위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조국 수사와 같은 권력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보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3월 17일에 최후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이가람입니다. 네, 이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 일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이 양자 토론은 안 된다고 해서 다자 토론 시점이 관심이었는데 국민의힘이 31일에 방송사를 빼고 양자 토론부터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그러면 같은 날에 양자, 사자 토론도 같이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급기야 오늘 예정된 토론 일정 협의에도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다자 토론도 상관없다던 국민의힘, 어제는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31일 국회 회의관 혹은 제3의 장소를 잡아서 양자 토론 개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합니다. 법원이 방송 토론의 영향력을 근거로 판단했으니 방송사 빼고 이미 합의된 양자 토론부터 하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사자 토론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사자 토론을 회피할 수단으로 혹시나 양자 토론이라는 것을 사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지만 국민의힘은 재차 양자 토론이 먼저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자 토론 뒤에 숨지 않기 바랍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대장동이 두렵습니까? 양당이 번갈아 기자회견을 이어간 끝에 민주당은 오후 늦게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또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31일에 양자 토론도 하고 사자 토론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사자 토론에 나올지부터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하루에 4시간 토론을 보라는 거냐며 상식을 벗어난 진정성 없는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방송사와의 사자 토론 협상이 나올지 여부에 대해선 양자 토론 협상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윤 후보의 토론 깊이 프레임을 씌우려는 민주당과 양자 토론으로 이 후보의 의혹에 집중하려는 국민의힘의 속내가 맞붙고 있는 겁니다. 다자 토론을 해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검증과 논의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토론 빨리 형식 이런 거 구현되지 말고 하면 될 텐데 자꾸 복잡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의 오만함에 극치라며 날을 세웠고 정의당은 윤 후보를 빼고 31일 3자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설 연휴 이른바 밥상머리 민심 최대 변수가 될 대선 후보 TV 토론을 놓고 후보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선 후보 TV 토론을 위한 여야 실무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 국민의힘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31일 사자 토론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TV 토론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일단 후보들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후보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좀 사자 토론이 지금 일단 31일에는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31일 날 양자 사자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말씀처럼 어려울 것 같고요. 31일이래야 사흘 후인데 쉽지 않은데 국민들이 대단히 이제 헷갈리고 혼란스러워요, 지금. 양자 토론, 사자 토론, 다자 토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양자 토론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 아닙니까? TV 방송상. 네, 방송사대로 하면 안 된다. 네. 법정 토론에 이제 또 별도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게 있으니까 네. 방송사 주관은 안 된다라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이 일단 양자를 또 하겠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양자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이제 방송 3사에 중계 없이 하자. 근데 그거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죠. 유튜브나 이런 걸 방송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럼 시청하는 분들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토론의 효과가 반감되는 거거든요. 그건 명분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양자도 좋고 사자도 좋고 다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윤 후보 측에서는 계속 이제 다자 토론은 거부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래서 그 속내를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추론컨대 아마 이재명 후보의 그 대장동 사건 그 부분을 좀 이제 양자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좀 밝혀내겠다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국민의힘 아까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 명이 하다 보면은 이제 논점이 분산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일리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안철수 후보도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심선영 후보도 이제 사자가 나오니까. 그럼 이제 안 후보하고 지금 어쨌든 뭡니까 이제 윤 후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의 그 단일화 변수는 아직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안 후보의 지지율이 좀 이렇게 정체된 상황이에요. 윤 후보가 조금 이제 상승세를 보이는 추세이고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사자 토론이 이제 진행이 되면. 안철수 후보의 어떤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것들에 대한 부담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 국민의힘에서는 양자 구도로 계속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끼어드는 게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협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같은 거. 아마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다자 토론에 상당한 거부감을 보이는 게 아닌지 그렇게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속내를 정확히 할 수는 없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이 오늘 실무 협상에도 TV 토론 일정을 잡는 그런 실무 협상에도 참여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너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보일 여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법원이 이제 사자 토론을 해야 된다, 다자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판단의 근거가 있거든요. 방송이라는 게 영향력이 큰 것이고 또 유권자들의 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인 것이고 또 하나는 물론 지지율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른 후보들에게도 어떤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원이 양자 토론은 안 된다라고 판단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 그걸 따르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양쪽에 속내는 다 있는 거예요. 뭐 일반에서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 결국은 어느 게 명분에 부합하느냐, 상식에 맞느냐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의힘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다자 토론을 거부하면 전 그건 썩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당과 또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럼 윤 후보 빼고 3자 토론이라도 하자. 그렇게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TV 토론에 좀 취약하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와 이제 상당한 설전이 있었고 좋은 이미지는 안 보여줬었는데 이번에 조금 그거를 좀 만회할 만한 그런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토론이라는 게 뭐 확증 편향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이론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박빙구도라든지 이럴 때는 영향이 크죠. 토론회라는 게. 그리고 지금도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뭐 상당히 많은 유권자들이 토론을 보고 바꿀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도 많이 있어요.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후보가 지난 대선 때 뭐 MB 아바타란 말 한마디로 굉장히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게 말 한마디 결정적인 실수 가지고도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후보로서는 지금 좀 정체된 상태에서 지지율이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죠. 안 후보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현실적으로 윤 후보를 빼고 3자 토론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건. 이제 지금 시점이 또 중요한 것이 당장에 이제 설 연휴잖아요. 그래서 이제 31일이라는 날짜도 2월 1일이 이제 설 당일이고 그 전날이고 모든 가족들이 이제 뭐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가족들이 이제 많이 모이진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설 민심이라는 게 또 있고 말이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설 연휴 안에 사자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설 연휴 이제 전 31일까지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아까 말씀을 나눴고 1일부터 이제 2일까지, 2, 3일까지 이제 어떤 형태로 동안에 열려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이라든지 주장을 보면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도 아까 좀 비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자 토론을 거부하는 게 그렇게 좋게 비칠 수가 없어요. 어떤 법원의 판단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거든요. 자꾸 양자를 주장하는 거는 뭐 방송 3사를 빼고 이제 중계 없이 하자고 얘기는 하는데 그 자체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전 그래서 지금 뭐 국민의힘이 다자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 하더라도요. 전격적으로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게 국민 여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전 그래서 여전히 설 연휴 기간 중에 다자 토론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혔다. 30%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해석들이 이제 많이 있고 윤석열 후보랑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이제 조급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재명 후보 측이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를 겨냥한 네거티브전을 일단은 중단한 상황인데 당에서는 또 이걸 좀 계속 이끌고 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당하고 후보하고 뭔가 조율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또 글쎄 보기에 따라서는 뭐 흔히들 하는 얘기입니다만 투트랙 전략으로 후보는 그런 주장을 하고 또 당에서는 의혹 검증이라는 이제 그런 명분을 가지고
뭔가 자꾸 이제 그 네거티브를 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추론도 가능하긴 한데 예. 아무튼 전반적으로 볼 때 당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뭔가 완전하게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그 연계성은 좀 부족해 보일 때도 있어요. 참고로 이제 그런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이냐면 예. 일단 캠프 쪽에서는 이제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김건희 네, 씨 그렇죠. 관련해서 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네거티브 선거하고 선거운동하고 팩트 체크는 구별해야 된다.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럼 맞는 말이죠. 의혹 검증 부분과 네거티브를 구분할 필요는 있죠. 네. 어떤 잘못된 사실이라든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서 실체를 규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네거티브라고 볼 수는 없는데 네. 네거티브라는 거는 자꾸 억지로 없는 흠을 만들어내 가지고 공세적으로 나가는 게 네거티브거든요. 김건희 씨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물론 뭐 규명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어요. 이른바 무속 논란 같은 거. 근데 그 부분을 집요하게 잠깐만 얘기하는 거는 전 민주당에게 그렇게 썩 유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와 그 윤호중 원내대표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 차이가 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 어제 또 많은 안들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청와대 해체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무 공간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4년 전에 또 이 얘기 분명히 나왔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때 문재인 후보가 공약을 했던 거였고 네. 나중에 이제 그 공약이 실현이 안 돼서 또 지금의 야당에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사과를 해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경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걸 알지만 국민과 이제 유기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그런 의도이긴 한데 글쎄요. 저 부분을 이제 공약으로 잘 발전시켜서 이슈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네. 민관 얘기도 했거든요. 민과 관이 이제는 나눠져 있지 않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건데 글쎄 민과 관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여러 제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은 한번 그 TV 토론이 어떻게 그 여야가 네. 어떻게 이제 일정을 잡을 건지 한번 요거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버스 안에서 갑자기 쓰러진 남성을 시민들이 구해냈습니다. 한 사람은 남성을 살피고 한 사람은 신고를 하고 버스 기사는 응급처치를 하고 순식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신호대기 중인 시내버스에서 한 남성이 벨을 누르려는 듯 뒤를 봅니다. 가까운 승객이 대신 벨을 누른 순간 남성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집니다. 그러곤 이내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승객들이 일제히 움찔합니다. 건너편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은 곧장 듣고 있던 이어폰을 빼고 남성의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달려온 버스 기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남성이 쓰러진 지 15초 만입니다. 그 사이 흰 모자를 쓴 여성 승객이 119에 신고합니다. 호흡이 돌아오는지 확인하길 여러 차례. 마침내 승객이 숨을 내뱉으며 의식을 되찾습니다. 뿌듯한 마음도 있었고요. 솔직히 뭐 다리가 이상하게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이상하게. 쓰러진 남성을 맨 처음부터 살핀 사람은 29살 대학생 임지현 씨입니다. 임 씨는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한시도 쉬지 않고 남성을 챙겼습니다. 혈액순환이라도 좀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어깨나 팔이나 다리나 좀 계속 주물러주고 정신이 드는지 계속 물어보고 그랬었죠. 경주에선 지난해 11월에도 50대 남성이 달리는 시내버스 안에서 쓰러졌습니다. 이때도 버스 기사가 심폐소생술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경주 시내버스 회사에선 한 달에 한 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몸에 익혀둔 응급처치 요령이 위급한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면 다음 주 금요일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현지에 눈이 안 와서 인공 눈으로만 올림픽이 치러지게 된 것을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제설기가 24시간 돌아가며 눈발을 날립니다. 평평했던 슬로프에 눈이 쌓이며 스노우보드 경기장이 모습을 갖춰갑니다. 눈이 거의 내리지 않는 탓에 대회장은 2달 내내 인공눈을 뿌려야 했습니다. 알파인 스키 경기장이 위치한 베이징 인근 옌칭구. 활강 코스를 제외하면 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회장이 대부분 제설 작업을 통해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영국 BBC는 옌칭 스키장 하나를 인공눈으로 덮는 데만 120만 세제곱미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 500개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건조한 베이징의 지난 40년간 연평균 겨울 강수량은 7.9mm에 불과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100% 인공눈으로 치르는 첫 대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인공제설이 물 부족을 낳고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프랑스 지리학자 카르멘 드종은 약 반년 동안 근처 자연 생태계의 물이 고갈될 것이라며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국제대회에서 인공눈을 쓰는 건 일반적인 추세라며 저수시설에 물을 썼기 때문에 환경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6도 등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낮에도 서울 3도, 대구 7도 등으로 어제보다 춥겠습니다.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과 모레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설날 당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호남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JTBC 뉴스 아침엔 금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설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